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김수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그 치료제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막 열심히 스크립트도 쓰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좀 실수를 하더라도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좀 만들면 훨씬 더 듣기에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에서 이제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젊은 환자한테서 호발하고 또 여성분들에서 좀 더 호발하기 때문에 임신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거만 해도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한테 임신을 권고하지 않는 게 추세였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제들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임신을 권고합니다. 가능한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도 일반인들과 가장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영상 전반적인 내용은 문헌들을 근거로 제가 만들어 봤지만 일부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과 좀 더 경험들이 분명히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어, 과거에 이제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의 이제 재발률을 이제 그 분석했던 연구를 보면 임신했을 때 재발률이 이 노란색 표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재발률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신하면 재발률이 낮아지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연구들에서는 이제 질환 활성도가 높았던 환자들은 이런 임신 중에도 재발률이 낮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었고요. 또 문제는 출산 직후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출산 직후에 굉장히 더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임신하면 재발률이 낮아질 거니까 얼른 임신하세요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처음에 이제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게 된 젊은 여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임신 전에 이제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는데 환자분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가 MS 환자인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질환으로 인해서 환자가 이미 심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MS 질환 자체가 가입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MS가 임신 및 출산의 합병증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런 다발성 경화증이나 장애가 심하지 않는 한 다른 보통 정상인 분들과 똑같이 일반 개인 병원에서 출산하고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제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MS의 장기적인 질환 경과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임신을 원하시면 임신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질환 활성도가 높아서 재발도 자주 하고 이미 갖고 있는 장애가 높은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질환 초기에 잘 진단돼서 이제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또 다른 문제가 자녀한테 혹시 유전되지 않을까, 자녀가 나로 인해서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MS는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유전 요인이 질환 발병에 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엄마가 MS 환자인 경우에 아빠보다 엄마인 경우에 자녀가 조금 더 MS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6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이는 발병률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가까이 높은 서양의 자료거든요. 우리나라는 발병률이 매우 낮은 걸 고려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서 위험성이 조금 상승한다고 해도 워낙 발병률이 낮기 때문에 자녀가 MS를 갖게 될 위험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거의 한 200명 가까이 환자분들이 이제 다니셨지만 가족력이 이렇게 있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자녀분이 MS를 가질 확률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언제쯤 해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막 진단을 받았다면 아직까지 환자분의 질환 활성도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의 치료 경과를 보면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임신 중에 치료 유지가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약물은 없습니다.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베타페론 레비프와 같은 이제 인터페론 제제와 글라티름 아세테이트는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질환 활성도가 아주 높은 환자분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중단을 권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이제 재발이라든지 질환 활성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임신을 계획하려면 먼저 환자분의 질환 활성도가 치료를 통해서 최소 2년 이상은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는 것이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환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아무래도 임신 중에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러면 아무래도 재발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더 있겠죠. 그리고 엄마도 그로 인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일단 임신 전에 어느 정도 질환이 안정기를 보였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한 치료 2년 정도를 통해서 2년 동안 잘 환자분들이 MRI 상으로도 새로운 병변이 안 생기고 재발이 없었을 때 이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임신을 미루는 동안 피임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는 경구 피임약, 자궁내 잠치, 임플란트 대부분의 피임 방법이 제한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질환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가 심해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혈전 위험성 때문에 경구 피임약만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이 임신을 시도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피임 방법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임신이 잘 안 돼서 체외 수정을 권고받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는요. 사실 체외 수정을 할 때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투여하는 이런 그 호르몬 제제들이 질환 활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체외 수정 방법을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착상할 때까지 인터페론 같은 치료를 유지를 하면서 시도를 하고 임신이 확인이 되면 인터페론을 중단하는 것을 이제 시도해 볼 수가 있죠. 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 제제들을 우리가 이제 FDA에서 임신에 대한 약물 분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A가 제일 좋은 거죠.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A를 갖고 있는 약물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한테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하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약이 팔리면서 약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용되면서 그런 사용된 결과들을 보고 조사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잘 조절된 연구가 사실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B는 동물 연구에서는 위험성이 좀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었던 약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어, 어, 다른 약물에 비해서 조금 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타이레놀 같은 것들이 클래스 B고요. 그다음에 동물 연구에서 위험성이 있거나 연구가 부족하거나 사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C고, 사람에게서 위험한 증거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대체 약물이 없으면 사람을 고려하는 게 D고, X는 이제 그런 동물 연구들이나 이런 데서 그 기형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어서 임신 중 투여가 금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발성경화증 치료 제제 중에서 그 가장 이제 높은 임신 중 안전성이 가장 높은 건 이제 글라티름 아세테이트가 클래스 B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론도 클래스 C로 분류가 되었지만 그동안 이제 오랜 장기간의 이런 인터페론 치료 사용 경험이 쌓이면서 사실 사람에게서 크게 임산부에서 크게 문제가 사용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태아가 저체중 얘기도 좀 있었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터페론을 클래스 C에서 클래스 B로 움직이려는 이제 움직임도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질환 활성도가 잘 조절되던 분이었으면 약물을 임신 중에 사용하지 않는 걸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임신 전에 질환 활성도가 높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신 중에도 유지하는 걸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끊는 거는 이제 미리 끊고 나서 바로 임신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몇 달간의 임신을 시도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사이 약을 끊고 있는 동안 다시 질환 활성도가 또 올라오면 환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위험한 문제가 생기겠고 이런 약물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을 확인하고 약물을 중단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택피데라 같은 경우는 임시 시도 전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임신 시도가 가능해요. 약물의 방광기도 짧고 작용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바로 이제 시도는 가능하고요. 오바지오, 이제 테르프로마이드가 카테고리 X입니다. 이게 그 토끼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기형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서 임산부에게서 실제 사용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사용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경험들을 이렇게 조사한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다행히 사람에게서 기형은 크게 그 정상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의 기형아 출생 위험성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일단은 오바지오는 아직까지 카테고리 X이기 때문에 임신 시도 최소 2년 전에 중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엄마도 아빠도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인 경우도 만약에 임신을 하고 싶다,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오바지오를 먼저 고려를 하는 거는 좀 어렵겠죠. 임신을 만약에 고려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가장 계획적으로 임신하는 게 제일 좋지만 좀 예상치 못하게 임신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저는 오바지오는 별로 선호할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핑골리무드 같은 경우도 임신 시도 2달 전에 중단을 해야 되고요. 엄마에만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빠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정액 내에서 핑골리무드 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램트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시도하기 4달 전에 중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티사브리, 나탈리주막 같은 경우도 임신 시도 2~3달 전에 중단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에 워낙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또 계획되지 않은 임신들도 좀 많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중단 시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임신 6개월까지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다. 뭐 내가 조만간 어, 질환 조절이 잘 되면 임신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 약제가 상대적으로 이런 주사 치료제가 조금 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신한 지 5주가 되었어요. 임신이나 출산 동안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환자분 임신을 잘 하셨고, 이제 인터페론은 중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임신 기간 동안 바이타민 D는 보충을 좀 하는 게 좋겠고요. 바이타민 D는, 아시다시피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질환 활성도를 좀 낮아지는 경우에 질환 활성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일반 환자분들도 다 보충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임산부들도 적당한 바이타민 D 보충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게 임산부한테도 좋고요. 출산 시에 마취나 출산 다른 방법은 크게 일반인과 똑같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한 방법은 일반인 분들과 똑같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척수 마취를 하셔도 되고 전신 마취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시색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와서 모유수유하고 치료에 대해서 상의가 이제 필요를 합니다. 이건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환자분이 임신 28주째 갑자기 어지럼증 및 복실을 호소합니다. 이게 거의 한 이틀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되는 증상이고 재발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걱정을 하죠. MRI를 찍어도 되냐? MRI 자체는 방사능 노출이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나 후기나 크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조영제는 저희가 이제 그 재발이 된 병변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영제를 쓰는데 조영제는 임신 초기에 써도 후기에 써도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 최근에 대규모 연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영제 없이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조영제가 없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병변이 생긴 거를 이전 MRI에 비교를 하면 저희가 새로 생긴 병변을 확인할 수는 있죠.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복시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임신 이제 28주면 거의
중기 후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도 태아한테 미치는 그 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엄마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엄마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고 주치의인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좀 상의를 하고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다면 가능한 사용해서 빨리 그걸 회복을 도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이제 계속 영원히 어떤 일정 후유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39주 3일째 질식구만으로 건강한 여자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셨고요. 출산 10일째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모유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유수를 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언제부터 MSC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유수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모유수유가 좀 질환 활성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유수유를 완전히 충분히 그러니까 100% 분유를 먹이지 않고도 모유로만 수유를 다 하는 경우가 조금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까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조적으로 분유를 같이 이제 섞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엄마가 이제 생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호르몬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모유수유가 질환 활성도를 낮춘다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논란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후에 재발의 위험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가능한 초유만 빨리 먹이시고 재발 방지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페론이나 글라티람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글라티람 아세테이트는 완전히 작용 효과가 다시 나타나는데 6개월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도 그 초반에 출산 후 6개월까지 재발 방지를 완전히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초유수만 하고 바로 약물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강의 영상